얼마 전에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알래스카 항공의 보잉 맥스 이 항공기가 이륙하고 얼마 안 돼가지고는 말 그대로 문짝이 날아가 버린 거예요. 보잉이라는 항공 우주 산업의 양대 산맥과 같은 이 기업이 존립의 위기에 걸린 거죠. 세계 항공 우주 산업의 판도를 흔들 수도 있는 지금 그런 사건이거든요. 엔진은 원래 밑에 달아야 되는데 엔진을 갖다가 날개 앞쪽에다가 달아야 되는 거예요. 약간 높여가지고. 지금 보잉에 뭔지 모르지만은 무슨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거죠. 1차적인 수혜자는 물론 에어버스지만은 또 숨은 수혜자가 될 수도 있다고 이제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 게, 안녕하세요. 국제 시사 문예지 파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비행기 얘기를 할 거예요. 비행기 타고 내리고 할 때마다 이륙할 때도 흔들리고 착륙할 때도 흔들리고 그러면은 가끔 그런 생각 들잖아요. 이러다가 뭐 이렇게 부서지거나 뭐 이러는 건 아닐까. 비행기 문짝에 날아가면 어떡할까. 네, 그런 항상 공포가 조금씩 있는데 얼마 전에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알래스카 항공의 보잉 맥스 이 항공기가 이륙하고 얼마 안 돼가지고는 말 그대로 문짝이 날아가 버린 거예요. 보잉이라는 항공 우주 산업의 양대 산맥과 같은 이 기업이 존립의 위기에 걸린 거죠. 다른 그 양대 그 경쟁 상대인 그 에어버스는 지금 주가가 좀 하늘을 치솟고 있고, 보잉은 이러다가는 구제금융이 들어갈지도 모르나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흔들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보잉이랑 에어버스 이 양강구도로 되게 나름 이제 안정적으로 진행이 굴러오던 이 항공 산업이 판도가 이제 뒤집힐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머릿속에는 보잉이라면은 항상 보잉 747 하면 세계에서 가장 좋은 비행기라는 느낌이 있고 인기 좋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왜 이렇게 보잉이 망가졌는지 참 이상하긴 해요. 이 보잉 요번에 737 맥스 9이죠. 네, 맥스 9 항공기 사고가 있었지만 사실은 이 지금 제품군 모델이 사고를 낸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 전에도 또 사고가 있었고, 길게 놓고 보면은 이미 그 전부터 경고 메시지가 있었던 거죠. 요번에 그냥 문짝만 떨어진 정도였지만은 이 몇 년 전에 이거 전 모델이라고 할 수 있죠. 이제 보잉 737 맥스 8 아예 추락을 해버렸어요. 2건 추락 사건이 발생해가지고는 죽은 사람들이 한 300명이 넘어요. 그렇죠. 근데 그때도 그래서 그 737 맥스에 대해서 조사 들어갔고, 또 한동안 그 737 맥스 시리즈가 이제 이륙이 불어대고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어쨌든 시간이 지나고서는 뭐 어물쩡 다시 해결이 됐습니다. 이제 맥스 9이 근데 이번엔 좀 문짝이 날아가 버린 거예요. 지금도 그래서 그 사건이 발생한 직후에는 또 이 737 맥스 시리즈 운항이 중단이 됐었다가 지금은 다시 재개를 시키긴 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게 뭐 문제가 해결이 됐고 뭐 규명이 확실하게 됐고 이래서 그러는 게 아니라, 보잉 737 맥스가 말씀하신 것처럼 에어버스가 이제 최대 히트작이 돼버린 그 A320의 그렇죠. 대항마로 내놓았던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전 세계 곳곳에 많이 팔린 제품이란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이걸 계속 조사한다고 묶어버리면은 특히 미국 안에서의 이런 항공 교통이나 이런 게 완전히 마비가 돼버릴 그렇죠. 것이기 때문에 일단 어쩔 수 없이 그런 상황은 이제 피해야 되겠으니까 해준 거지, 지금 관련 조사는 계속 진행 중이거든요. 근데 이 조사 와중에 그 어처구니 없는 이제 결함들이 이제 발견되기 시작한 거죠. 이를테면은 특히 지금 이 대표적인 문짝, 이 볼트 이런 것들이 어떤 거는 제대로 이 잠겨지지가 않은 채 그냥 넘어갔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발견이 되고 있거든요. 그 전문가들은 이제 여러 가지 진단을 해보잖아요. 해보는데 그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와요. 나오는 게 하나가 뭔가 하면은 A320이 너무 잘 나가니까, 원래 보잉은 기본적으로 보잉 747 그걸 갖다 요즘 전문 용어로 보니까 그걸 갖다 광동체라 부르더라고요. 광동체. 동체가 넓은 거예요. 그 광동체 모델하고 협동체 모델이 있는데, 협동체 모델은 보통 이제 우리가 아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통로. 그 객실 통로가 하나인 거. 근데 광동체 모델은 이제 2개인 거. 저 같은 경우는 하나인 걸 별로 타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주로 우리나라 그 대한항공 보면 되게 2개짜리 쓰는 것 같은데요. 한국은 저비용 그 LCC 항공사를 타더라도 그 광동체를 타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 광동체나 협동체 이거 구별은 아주 간단하게, 내가 들어올 때 이제 표 갖고 들어오면은 스튜어디스가 여기 이쪽으로 들어가십시오 아니면 하나 더 꺾어서 들어가세요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미 2개가 있는 거니까 요거는 이제 그 광동체 와이드 바디에 해당이 되는 거고, 하나만 있으면은 네로우 바디 협동체인데, 한국은 저비용 항공사에서도 거의 다 광동체 모델을 많이 쓰거든요. 근데 이제 찾아보면은 이게 사실은 이런 한국에서는 아무래도 비행기 날아다니는 수는 적은데 타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다 보니까 그렇죠. 한 번에 수송을 많이 할 수 있는 이게 중요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한국 비롯해서 동북아의 나라들에서는 광동체를 좀 많이 선호를 하긴 하지만 세계 전체 시장에서 놓고 볼 때는 협동체가 그 연비도
효율이 좋고, 그러니까 연비의 효율이 좋으니까 더 멀리 보내는 것도 가능하고, 이래가지고 전 세계적으로는 지금 협동체가 주류예요. 이거 A320이 협동체 모델로서는 거의 완전하게 연비라든지 그다음에 모든 부분에서 이제 그냥 명품이 나온 건데, 나오다 보니까 보잉 747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광동체 모델은 인기가 좀 떨어지고, 그래서 이제 이 보잉 같은 경우가 쉽게 말하면은 백미러 뒤에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차가 이제 들어오니까 좀 긴장을 했던 거죠. 그래서 급하게 만들었던 모델이 바로 보잉 737 모델입니다. 보잉 737 맥스 모델이죠. 그걸 만들었는데, 이 맥스 모델이 일부 전문가들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급하게 만들다 보니까 설계에 기본적인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설계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효율적인 엔진을 달려면 새로운 엔진이 꽤 컸나 봐요. 큰 엔진을 달면은 기본적으로 에어버스에 비해서 보잉 737은 그 동체 자체가 낮대요. 날개도 낮아가지고 밑에 긁히게 되는 거예요. 긁히게 되다 보니까 엔진은 원래 밑에 달아야 되는데 엔진을 갖다가 날개 앞쪽에다가 달아야 되는 거예요. 약간 높여가지고. 이 높이는 게 다른 것 때문에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비행기가 갑자기 공중으로 이렇게 올라갈 때 있잖아요. 상승을 할 때 상승각이 너무 커버리면은 저쪽 이제 항공 쪽에서 잘 쓰는 표현으로 실속을 해가지고 비행기가 밑으로 쭉 추락하게 될 위험이 있거든요. 속도를 잃어버리는 거죠. 실속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 실속을 막기 위해 가지고 보잉 쪽에서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디자인을 갖다가 완전히 다시 하자니 그럼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그래서 한 게 뭔가면은 상승각도를 너무 높였을 때는 컴퓨터가 개입해가지고 소프트웨어적으로 그 브레이크를 잡아버리는 거예요. 못 올라가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상승을 갖다가 하려고 그러면은 밑으로 하강하도록 만드는. 그래서 조종사들이 자기도 모르게 올라가고 싶은데 안 올라가고 비행기 자꾸 다운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문제가 가지고 결국은 추락해버렸다는 건데, 그걸 나중에 보잉 측에서도 원래는 보잉은 소프트웨어적으로 해결했던 걸 갖다가 이야기를 안 했답니다. 그 파일럿들이 몰랐대요. 몰랐다가 나중에 사고가 나고 나니까 소프트웨어적으로 우리 해결을 했고, 앞으로는 이걸 갖다가 정확하게 그 조종사들한테 알려놓겠다. 알려놓으면 그 사람들이 알아서 이제 그러면은 거기 맞춰서 이 비행기의 특성에 맞춰서 조정을 해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런데 이번에 또 9에서 또 터져 나온 거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저는 이런 식의 설명도 이제 하나 올릴 수 있는데, 저는 보잉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미국의 공군 훈련기 있잖아요. 공군 훈련기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그 공군 훈련기 프로젝트가 이제 보잉사에서 만든 T7이라는 게 있고, 그 로키드 마틴하고 우리 이제 그 한국 카이하고 같이 만든 게 T50이잖아요. 근데 T50하고 했을 때 여기가 낙찰가라고 그래요. 그 수주를 할 때 가격을 굉장히 낮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로키드 마틴하고 한국 카이, 한국우주항공이 만든 T50보다 40% 싸게 입찰을 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싸게 했으니까 그건 잡았겠죠. 그때는 가격이 싼 것도 있고, 두 번째는 연비도 조금 더 좋았대요. 물론 작게 만들었던 것 같고. 기본적으로 그 당시에 그게 결정됐을 때가 트럼프 행정부인데, 트럼프 행정부는 기본적으로 보잉에 가깝답니다. 바이든 행정부나 이 민주당 정부는 조금 더 이 로키드 마틴하고 가깝게 지내는 게 있다, 이런 얘기도 있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걸 납품한다고 해놓고 나서 지금 아직까지 제대로 지금 납품을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미 공군 쪽에서 그러면 처음으로 다시 돌려가지고 뭐 재입찰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보잉은, 저는 그걸 보면 느낀 게, 왜 보잉은 저렇게 작은 훈련기 하나도 빨리빨리 이렇게 납품을 못하나. 근데 이런 거 보면은 훈련기 문제도 그렇고, 요번에 그 737, 보잉 737 맥스 A9 문제도 그렇고, 지금 보잉에 뭔지 모르지만은 무슨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요번에 또 이 문짝 사건 벌어진 이후에도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걸까? 그래서 언론들에서도 나름대로 이제 조사를 하고 해봤는데, 그러면서 이제 불거졌던 얘기들이 결국은 또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그전에는 보잉에서 직접 제조를 하고 있던 공정에서 상당 부분을 또 이제 쪼개가지고 외부 업체, 그냥 협력업체에다가 이제 이렇게 맡겨가지고 하고 이렇게 된 거죠. 맡기게 된 그 이제 공정의 상당 부분 물량을 가져가는 업체가 이제 그 스피릿 에어로 시스템즈라고, 이 외부 업체에서 제조를 한 부분에서 결함이 많이 발견이 됐다는 그 보고가 있어요. 기업이 이제 또 맨날 수익 이런 걸 추구를 하다 보면은 안전이나 이제 이런 부분, 퀄리티 컨트롤 부분에서 까먹으면서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지금 이제 보잉은 이제 그 선을 좀 많이 넘어버린 거죠. 그런 지적들이 이제 최근에 이제 많이 나왔습니다. 보잉이 겪고 있는 위기 상황에서 당연히 그 가장 큰 경쟁 업체인 에어버스가, 사실은 에어버스는 이미 협동체, 그 작은 이 바디의 항공기 시장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보잉을 앞서가지고 지금 시장 점유율이 거의 한 60% 가까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듀오폴리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독점은 이제 모노폴리니까 혼자서 하는 건데, 둘이서 그냥 논아먹고 있는 딱 두 회사가 지금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에어버스가 협동체 시장 그 60%를 장악하고 있다는 거는 보잉은 한 40% 갖고 있다는 거고, 그래서 지금 협동체 시장에서는 에어버스가 많이 우위를 갖고 있는데, 지금 이제 이런 퀄리티 컨트롤 문제가 터져버리면은, 아직까지 보잉이 광동체 큰 그 넓은 바디의 항공 시장에서는 여전히
보잉이 더 시장 점유율이 높거든요. 사실 한국에서도 저가 항공사 타보면은 사실 에어버스 타는 일이 흔치는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 보잉 그 787이나 이런 그 광동체 이런 것들을 많이 타거든요. 만약에 지금 안전 이런 쪽에서 문제가 생기면은 나중에 이제 광동체 시장에서도 위치가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이죠. 이번 사건에서 당연히 제1차적인 그 최대 수혜자는 에어버스죠. 그러니까 에어버스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미국 쪽에서는 미국의 전문가들이나 이제 분석가들은 좀 불만스러운 게 좀 있어요. 에어버스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독일의 도이체 에어버스, 프랑스의 아이로스파시알, 프랑스와 독일의 거의 국영에 가까운 그런 기업체 두 개가 지분 50대 50으로 합쳐진 거거든요. 그리고 나 그 다음부터 이제 영국에서도 지분 들어오고 스페인에서도 들어오고 하면서 이제 만들어진 건데 기본적으로 그 국가들이 케어를 많이 해주는, 많이 보살펴주는 기업인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쪽에서는 우리는 미국에 있는 기업들은 다들 시장 경제하기 때문에 미국에 근데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원래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이 원래 보잉 거였거든요. 그러다가 나중에 반독점법에 걸려가지고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이라는 항공회사랑 그 다음에 이제 이 보잉 회사를 이제 분할하게 됐는데 그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이 원래 이제 유럽식으로 말하면은 가급적 자기 나라 뭐 에어버스 이렇게 사주는 게 있을 거다.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그게 없으니까 뭐 성능이 좀 좋고 연비가 좋으면은 에어버스 막 사지 않느냐. 그런 점에서 이게 불공정한 거래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자꾸 시비를 걸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그런 점에서 에어버스는 아까 말한 대로 A380이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적자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살아나잖아요. 그럼 보면은 이 국가의 뒤에서 엄청난 이 백그라운드가 있는 거죠, 뒤에. 뒷배가 있는 거지. 강한 뒷배가 있는. 그 차이에서, 근데 그러니까 보잉 같은 경우 힘든 것도 있는 것 같고. 여기에 또 1차적인 수혜자는 물론 에어버스지만은 그렇죠. 또 숨은 수혜자가 될 수도 있다고 이제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 게 이제 그 중국의 그 항공기 제조업체예요. 그 코맥이라고 해서 한자어로 중국 항공 제조인가? 그런 이름으로 그거의 이제 영어식 표현이 이제 코맥인데 중국의 국영 이런 항공기 제조업체입니다. 근데 여기가 그전까지 국외에서 여객기를 판 적은 없었고 주로 다 이제 중국 국내 수요를 국내 항공사들 하는 그런 거에도 많이 했었는데 중국은 워낙 땅이 크고 공항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항공기 수요가 꽤 있어서 자체적 수요만 해도 어쨌든 수주량이 꽤 많아요. 만약에 보잉이 여기서 이렇게 지금 민간 그 여객기 시장에서 휘청거리면은 이걸 갖다가 중국이 치고 들어오진 않을까. 왜냐면은 지금 전기차 같은 경우는 중국의 그 기본적인 그 모델이 있죠. 발전 모델이 그 국가가 보조금이랑 뭐 필요하면 자기네들이 사주고 중앙정부가 사주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투자를 해서 경쟁력이랑 크기를 키워놓은 다음에 그 경쟁력을 가지고서 이제 세계 시장을 이미 지금 전기차는 그렇게 해서 처음에는 뭐 이런 이름이 다 있어. 그 무슨 속옷 이름인 줄 알았던 BYD가 지금은 이제 세계 판매량에서 테슬라를 앞지르는 그런 그게 됐고요. 사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동차를 갑자기 중국이 막 미국이랑 뭐 일본을 앞지고 이렇게 한다고 사람들이 상상도 못했던 일인데 그 일이 지금 이제 현실로 벌어진 것처럼 항공구도 지금이야 보잉 아니면 에어버스 딱 그 이거 양강 구도가 확실하게 정립되어 있던 것 같지만은 만약에 진짜 중국이 제대로 투자해가지고 밀어붙인다면은 코맥에 갑자기 보잉이 지금 휘청거리는 틈을 타고 들어가서 뭐 3강에 들어간다 이럴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관측도 있긴 있어요. 코맥이라는 이름을 갖다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코맥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지원할 테고 그 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는 코맥이 일반 여객기도 만들지만 사실은 또 그 기술이라는 건 어떨 때는 언제든지 군수 쪽으로 방산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또 미국에 맞설 수 있는 전투기를 만든다는 점에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을 것 같고요. 중국의 예컨대 상하이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동방항공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광저우에 있는 남방항공이라든지 베이징에 있는 국제항공사들은 세계적인 항공사거든요. 비행기를 갖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운송회사 같은 경우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동방항공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 데서 내부적으로 이렇게 사주기 시작하면은 국내에서 하기 시작하면은 아마 수요는 충분히 아마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코맥에서는 이제 대표적인 사실은 거의 상업 항공기로는 유일한 모델이 이제 그 C919라고 하는 모델인데 이것도 A320이나 보잉 그 737 맥스 같은 식의 그런 협동체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걸 먼저 개발하면서 이제 이 업계에 뛰어들더라고요. 아직까지 C919 자체에 대해서는 요거 가지고는 아직 멀었다 하는 회의론이 좀 있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 사람들은 그게 무슨 그 중국 메이드 인 차이나냐 60%가 수입한 부품들이거든요. 아마 그 기술 자립도는 한 40% 이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60%지만은 이게 무시하면 안 되는 게 일단 40%는 만들잖아요. 메이드 인 차이나로.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그 외국에서 봤을 때는 A320의 그냥 중국판이다 정도 보는 차이나 에디션 정도 되는 거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뭐 꽤 괜찮은 비행기일 것 같기도 하고 왜냐면 A320이 워낙 명품으로 유명하니까. 그리고 나서 중국이 무서운 게 10년으로 보면은 금방 안 따라올 것 같은데 한 20년, 30년 바라보면 또 금방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앞으로 30년 뒤에, 40년 뒤에 엔진이라든지 많은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따라오고 메이드 인 차이나 부품들을 갖다가 한 70%, 80% 사용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나서 또 중국은 아직까지 인건비가 낮으니까
그 가격을 갖다가 다른 나라에 40%로 낮게 비행기를 판다면은 전 세계 여객 회사들 같은 경우 제3세계 가난한 나라의 여객 회사 같은 경우는 당연히 중국산 사고 싶을 거예요. 값이 근데 1,000억짜리 비행기를 갖다가 코맥을 이용했더니만 600억에 판다는데 불안하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래도 살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중국의 코맥의 약진 가능성에 대해서는 우리는 계속 지켜봐야죠. 중국이 이렇게 치고 나올 것처럼 그런 보이는 걸 보니까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이 빈자리를 한국이 이렇게 치고 들어갈 수는 없을까? 그러니까 한국이 자동차도 하지, 조선은 뭐 세계적인 거고, 그럼 항공도 한번 해보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한국이 이제 카이라든지 아니면 한화 에어스페이스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지금 뭐 FA50 정도 있잖아요. 경항공기 정도는 이제 되는 것 같아요. 조금 팔리는 것 같은데 물론 아직까지는 많이 팔리는 건 아니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KF21 정도의 이거는 꽤 뭐 5.5세대 정도, 4.5세대 정도 되죠. 꽤 첨단 항공기인데 이런 것도 이제 앞으로 팔로가 열릴 건지 이제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런 점에서 우리가 아직까지는 멀었지만 그 항공 산업의 기초 정도는 지금 놓고 있는 단계 아닌가 생각한다면은 그렇다면 앞으로 카이가 될지 아니면 어디 다른 데가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가 될지 어떤 기업이 될지 모르겠지만 한국도 한 150명 정도 타는 협동체 여객기 시장에 우리도 뛰어들면 좋지 않겠는가. 그런데 우리는 혼자는 안 돼요. 혼자 안 되는 게 일본의 미쓰비시 같은 경우도 혼자 하려다가 지금 계속 실패했거든요. 국내 시장 자체가 일본 해봤자 1억 2천 밖에 안 되는데 우리도 유럽 사람들 했던 것처럼 유럽이 원래 50대 50으로 독일 회사랑 프랑스 회사가 합쳐진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동아시아에 예컨대 한국 회사라든지 일본 회사라든지 아니면 대만 회사라든지 베트남 회사라든지 이런 식으로 일종의 컨소시엄을 만들어가지고 그러면은 내부적으로 뭔지 모르지만 이렇게 윙크를 해가면서 국내적으로 소비를 하라고 좀 할 수 있잖아요. 베트남 인구가 거의 1억 가까이 되고 일본이 1억 3천 되고 한국이 5천 되니까 그다음에 대만도 뭐 있고 하면은 대충 우리도 한 EU 사이즈 정도의 3억 정도의 시장이 나올 것 같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다들 뿔뿔이 흩어져 있어가지고 이거는 철도로 연결시킬 수도 없고 아우토반으로 연결시킬 수도 없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중거리 항공기의 수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한국에 혹시 정책 만드는 분들이 이런 큰 그림들 우리도 에어버스 같은 걸 갖다가 동아시아판으로 한번 만들어 보는 게 어떻겠냐. 뭐 이런 아이디어를 좀 낼 수 있다면은 좋겠는데 문제는 뭔가면은 견제가 아마 미국도 그렇고 EU도 그렇고 견제를 엄청 할 겁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 저는 우리가 이제 견제를 받아가 망가진 회사 중에 하나가 이제 bombardiera라고 캐나다가 중형 항공기 만들겠다가 이제 장사 안 됐던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신기한 게 하나가 브라질이에요. 브라질에 그 유명한 회사 하나 있잖아요. 그 회사는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 거죠? 그게? 그 엠브라에르라고 해서 브라질 하면은 우리는 삼바, 축구, 닭고기 제가 닭고기 얘기하면 사람들이 좀 놀랐는데 한국에서 순살 그 치킨 시키면은 대부분 오는 게 브라질산입니다. 워낙 브라질이 농업, 이 축산 이런 쪽으로는 되게 강한 나라니까요. 땅도 워낙 넓고요. 원래는 이제 브라질 주력 사업이 이제 그걸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런데 의외로 이 항공 이쪽에서 엠브라에르가 여기도 원래 국영 항공기 제조업체로 시작을 했다가 나중에 이제 민영화가 되고 근데 그럼에도 이제 브라질 뭐 공군기 이런 것들 개발이나 이런 거 계속 해왔던 업체고요. 그래서 지금 그 세계 시장에서는 3위예요 엠브라에르가. 근데 우리 하나 저는 그 엠브라에르하고 이제 협력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 게 우리 한국 공군이 차기 전술 중형 전술 수송기를 갖다가 원래는 저는 허큘리스 C130을 할 줄 알았는데 지금 여기 엠브라에르 걸 갖다가 선택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어쩌면은 우리는 잘 모르지만은 그 브라질 회사랑 무슨 기술 간의 기술 이전이라든지 이런 걸 협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기대는 좀 해봅니다. 저 혼자 그냥 상상의 나래를 펼쳐보기로는 여기에 인도를 같이 좀 끼워서 하면은 되게 좋지 않아요. 왜냐면은 의외로 저기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세계 이 비행기 시장의 가장 큰 손이 중국도 아니고 미국도 아니고 인도입니다. 인도가 워낙 그 안에 땅덩이가 크다 보니까 다른 그런 그게 없어서 항공 수요가 상당히 많아요. 거기다가 원래 이제 에어 인디아라고 이제 국적기 항공사가 있었는데 이걸 이제 이 타타 그룹이 인수를 하고 이러면서 이쪽에다 투자를 많이 하고 있어요. 인디고라고 하는 또 새로 생긴 그건 또 제가 알기로 인도의 다른 그 유명한 재벌 기업 하나가 이제 그 만든 항공 그룹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항공 쪽에다가 인도 재벌들이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2023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그 세계 민간 그 항공기 발주량을 보면은 인도의 그 에어 인디아랑 인디고가 발주를 한 게 합치면은 거의 한 900대 정도 돼요. 중국은 거의 언급이 없어요. 왜냐면은 중국은 주로 자국 위주로 그걸 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는 적은데 아마 그래서 그걸로 일반적인 그 산업 통계에 안 나오는 부분까지 합쳐보면은 아무래도 중국 사이즈가 크긴 당연히 하겠지만은 중국은 아직까지는 딱 정말 국내용이라는 한계가 있죠. 왜냐면은 중국 국내의 안전 기준이나 이런 거는 충족시키지만은 아직까지 미국의 사실 미국 그 FAA 정확한 이름이 연방항공국 이쪽에 그 승인을 받아야
그거 가지고서 다른 나라에도 약품에서 FDA 승인받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죠. 아, 우리가 미국 거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면 다른 데서 다 팔 수 있지만은 여기를 아직 못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아직 그 승인된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은 아직까지는 국내용 이거밖에 될 수 없는 거고요. 이렇게 꿈같이 뭐 한국산 항공기가 나와서 탈 수 있다면 참 좋겠다 뭐 이런 상상을 해보지만 물론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면은 이 항공기 개발하고 하는데 뭐 20년 30년 걸리는 건 기본이니까요. 산업 기반이나 이런 것들이 구축이 많이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게 조금 이르기도 하고 하지만 사실 한국은 이제 일반 제조는 저부가가치 생산이나 이런 산업 쪽 이런 쪽들은 결국 중국이 다 가져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오늘 시간은 사실 이제 남의 나라 불행, 남의 기업 불행으로 시작을 해서 지금 그게 이제 세계 항공 우주 산업의 판도를 흔들 수도 있는 지금 그런 사건이거든요. 한국도 지금 제가 알기로 보잉 쪽에서 카이 이런 데서 그 들어가는 그런 부품이나 이런 것들 생산을 일부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앞으로 한국이 이제 나아가야 될 방향이나 이런 거에서도 항공 이 산업은 되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많은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어쨌든 항공 산업에 대한 얘기를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도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그런 내용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